자,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논의할 주제들은 좀 많은데요. 최대한 이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할 내용은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해서 발발하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이 2차 세계대전의 성격을 한번 좀 규명을 해보자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약 한 20여 년에 걸친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사상과 각색의 민족주의가 충돌을 해서 이 미묘한 국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국마다 내부적으로 집권 세력과 또 이상주의자들 간에 이 이념과 정책상의 대립이 고조되어서 필연적으로 군사적 위험이 잦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군사적 위험들이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을 안겨다 준 이 세계의 대전으로 비화한 것은 그러한 불씨가 잉태되고 자라난 배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세계 정세를 살펴보는 이는 우리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무엇이었는가, 또 이 전쟁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럽과 아시아가 당시 처해 있었던 국제 정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개의 분리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독일과의 전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전쟁이죠. 독일과의 전쟁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시작해서 45년 5월 8일 독일의 항복으로 막을 내렸고요. 이 전쟁은 성격상 제1차 세계대전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주도권을 쟁취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절대적인 강국으로 군림하고자 한 독일의 국가적 목표는 실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상 공통된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이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이 되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이 났죠. 일본의 목표는 극동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말했던 이 클라우제비츠의 명언대로 무릇 전쟁이란 정치의 한 수단이고요. 또 외교 정책상 하나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종래의 전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호전적이고도 인간성마저도 부정한 잔인한 음모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파괴의 아픔보다도
오히려 음모자들이 꾸몄던 인간성 말살의 비극을 더욱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극은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빚어진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독은 그것을 잉태시키고 배양하는 그름에 의해서 살찌는 법이죠. 자, 그럼 우리가 유럽의 정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 결과 유럽의 판도상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의 붕괴였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은 독특한 방식에 의해서 중남부 유럽 일대에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왔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함에 따라서 그 영토가 갈기갈기 찢겨 나갔죠.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중 제정 러시아가 늙은 거목처럼 쓰러진 이후에 그 혼란의 먼지 속에서도 새로운 움직임들이 드러났었죠. 짜르의 뒤를 이어 러시아를 장악한 이 볼셰비키 정권이 혼란을 수습하는 틈을 타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핀란드가 독립을 되찾을 기회를 맞이했고요. 루마니아는 베사라비아 지방 점령에 호기를 포착했던 것이죠. 자, 그동안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많은 나라들이 탄생하기 시작했고 억눌려 지냈던 나라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됨에 따라 여러 인종 간의 각각의 민족 자결권이 주장되기 시작했고요. 또 이들 간의 충돌이 매우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로 다투는 군소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은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안정성이 자칫 결핍되기 쉬운데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과 또 제정 러시아의 붕괴 이후의 유럽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유고슬라비아와 이탈리아,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그리스와 불가리아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국경 분쟁이 머리를 쳐들었고요. 아울러 신생국들은 내부적 긴장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 간에 또 유고슬라비아인은 세르비아인과 슬로베니아인과 크로아티아인 간에 갈등이 확산이 되어 가고 있었죠. 자, 이와 같은 혼란을 온상처럼 이용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종기였습니다. 혁명 후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밀려났던 소련은 1926년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이후 대숙청으로 전제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한편 또 일찍이 어떤 짜르도 해내지 못했던 강력한 강제 동원 체제에 의해서 군대를 육성하고 산업을 촉진시켜서 국력을 배양했었죠. 이처럼 국력이 정비되어 감에 따라 차츰 혁명의 수출에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각국에서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내정의 불안 요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거세였죠.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혁명을 교시하려 한 공산주의의 부단한 침투는 결과적으로 나치즘과 파시즘의 성장에 그름 역할을 했고요. 마침내는 대립되는 이들 사상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갔던 것이죠. 자, 이처럼 군소국가들 간의 갈등, 내정상의 문제점들 또는 공산주의와 나치즘 및 파시즘 간의 쟁투 등등 심각한 혼란 요소들이 전후 유럽을 휩쓸고 있었지만 유럽의 정세에 무엇보다도 가장 암령을 던지고 있었던 존재는 역시
패전 당사국인 독일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의 뒤처리를 위하여 모였던 이 파리 강화회의는 한결같이 영구적 평화를 외쳤지만 이 독일에 대한 정오감과 의구심으로 인하여 독일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새로운 불씨를 잉태시키고 말았습니다. 독일 대표의 참석이 거부된 채 일방적으로 강요된 이 베르사유 조약은 한마디로 독일의 입장을 노예화의 길로 전락시킨 올감이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을 했고요. 국토의 대부분이 비무장지대로 남게 되었고 또 일찍이 19세기에 정복했던 알사스 로렌 지방과 슐레스비, 홀슈타인은 프랑스와 덴마크의 각각 귀속이 되었죠. 그리고 자르 지역의 국제화, 라인란트의 중립화와 더불어서 벨기에와의 경계선에 있는 작은 국경지역도 빼앗기고 말았었죠. 그러나 이 독일로서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굴욕은 동부 지역의 영토적 변경이었어요. 비스툴라 강 연변의 독일 영토, 소위 우리가 폴란드 회랑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폴란드에게 내어줌으로써 이 발틱해를 향한 독일의 출구가 봉쇄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프러시아가 고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스툴라강 하구에 위치한 이 단치는 자유도시화가 되어서 국제연맹이 지정한 나라의 장악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독일 도시의 제도 및 대외 관계를 관할하게 된 나라는 폴란드였습니다. 자, 이보다 남쪽에서는 실레지아가 역시 폴란드에 넘어갔는데 일부는 국민투표 결과에 의해서 다른 일부는 폴란드군의 강점에 의해서 넘어가고 말았죠. 자, 이렇게 해서 피점령지에 남겨진 이 패전국 국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 남겨진 독일과 오스트리아인들은 이탈리아의 북쪽인 남부 티롤 지방이나 체코의 주데테란트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헝가리인들은 체코와 루마니아 쪽으로 이주를 해 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구 이동이 얼마 안 가서 분쟁의 씨앗으로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거한 이 영토의 상실 외에도 독일은 60억 파운드의 전쟁 배상금을 전성국들에게 물어야 했는데요. 이 독일 국민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독일로부터 영구히 전쟁 도발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비 제한 조항도 첨가가 되었죠. 자, 이처럼 독일에게 강요된 이 베르사유 조약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가혹하였는가는 연합국 측 지도자들의 몇몇 발언을 통해서도 자인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포시 원수는 회담석상에서조차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단지 20년간의 휴전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의 군사 외교관이었던 블리스 장군 역시 30년 이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처칠도 베르사유 조약의 경제 조항이 악의적이며 우매한 짓이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죠. 자, 이런 와중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에 그 나름대로의 안정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두 개의 힘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나는 국제연맹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에는 독일과 소련의 참여가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맹 창설을 주장했던 미국조차도 고립주의를 고집해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 해결 능력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더구나 강대국들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영향이 없는 한 국제연맹에 그다지 큰 열의를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국제연맹은 고양이 목에 방울 신세가 된 셈이었죠. 한편 이 프랑스를 핵심으로 한 군사 동맹 체제는 독일의 재기를 두려워한 프랑스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영토적 이익을 취한 유고,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등과 맺은 조약이었죠. 동맹이었죠. 독일에 대한 이 군사동맹 체제는 독일에 대한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역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은 군소국가들 간의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아서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이 사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국제연맹의 권위가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것이었는지는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가 1935년 12월 5일 이디오피아에 침공한 사태로 인해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탈리아가 상대도 되지 않은 이 이디오피아를 짓밟고 있는 동안 유럽 각국과 미국은 수수방관한 채 강건더 불을 바라보듯 했죠. 국제연맹의 회원국이었던 이디오피아가 마침내 굴복하고만 36년 5월 5일은 국제연맹의 정치적 기능에도 종집을 찍은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연맹의 비밀 처벌 조항이나 또 빗발치는 세계 여론 따위는 전쟁 광이 되어버린 전체주의자들에게 메아리 없는 함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명분 없는 침략 행위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의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이 평화를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공 다루듯 하고 있었다는 점에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국만도 1000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상기할 때 영국과 프랑스는 도저히 또 하나의 대전을 치를 엄두도 낼 수 없었고요. 미국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 자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평화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지켜져야 할 지상과제였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문제 정도로 긁어 부스럼을 낸다는 것은 매우 우매한 짓으로 간주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장차 연합국 측이 동맹국 측에 드러내었던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유화정책의 시발점이 되었고요. 이에 고무된 전체주의자들은 이로부터 정복을 위한 외부 세계로 탐욕의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동아시아 정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유럽에서 제 속에 묻힌 전쟁의 불씨가 점차 뜨거워져 가고 있는 동안에 지구의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서서히 그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1894년부터 1895년에 걸친 청일전쟁에서 그들의 공세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욕구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 뒤에 국제적 압력에 의해서 요동반도를 포기했던 일본은 유럽 세력과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과 요동반도의 점유권을 재차 탈취하고 러시아 세력을 중국으로부터 축출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1910년에는 우리 한국을 강제로 병합을 해버렸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제1차 대전에 명목상으로만 참전했던 일본은 마침내 이전에 독일의 세력권이었던 산동반도와 캐롤라인 제도, 마샬 군도, 괌을 제외한 마리아나 군도 등의 점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요. 국제연맹은 이 섬들에 대한 일본의 위임 통치권을 부여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이러한 팽창 야욕을 우려한 나머지 1921년 워싱턴 회의를 열어 중국의 영토적 존엄성을 확인한다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산동반도로부터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했죠. 자, 일본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고 또한 워싱턴 해군 군축 협정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의 주력한 비율을 5대 5대 3으로 규정하는 안에 승복을 했던 것은 일본 내의 군벌 세력에 견제를 가했던 자유주의적 정권의 등장에 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군을 주축으로 하는 이 군벌 세력은 1920년대 말부터 전 세계를 휩쓴 공황으로 세계 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일본 내의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동요에 편성한 한편 또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당시 일본의 관할하에 있었던 봉천 하얼빈 간 철도 폭파 사건으로 비롯된 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중국에 대한 그들의 침략 의도를 백일하에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마적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만주 일대를 석권하기 시작했고요. 32년 2월 18일에는 드디어 그들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국제연맹이 이 문제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자마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국제연맹을 탈퇴함으로써 국제연맹의 권위에 최초의 치명적 상처를 입히고 말았죠. 또 다른 한편 이 중국은 반일 보이콧으로 이에 대응을 했었는데 특히 상해에서 극심해서 유혈 사태까지 빚어내게 되었고요. 일본은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로 일본군 7만 명을 상해에 상륙시키도록 했죠. 이러한 일이 있은 뒤 4년간에 걸쳐서 일본은 제호를 병합하는 등 집요하게 북중국 일대를 괴롭혔습니다. 장개석의 중국 중앙정부는 초기에 내란으로 분열된 중국을 단일화하는 데 급급해서 일본의 이러한 침략 행위에 이렇다 할 어떤 조직적 저항을 할 수 없었지만 점차로 군세를 정비해감에 따라서 대일본 대항 의지가 굳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일본군과 중국군 간에는 긴장이 팽배해져서 일촉즉발의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자, 마침내 일본은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본이 강압에 의해서 중국을 소나기에 넣고자 했던 중일전쟁, 이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의 시발이었고 실질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럽과 동아시아의 전쟁 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당시의 유럽과 극동을 포함하는 이 세계적 상황은 한마디로 미국의 고립주의, 영국의 평화주의, 프랑스의 패배주의, 그리고 소련과 일본의 팽창주의가 뒤엉킨 일대 파노라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늘에서 독일은 은밀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죠. 이 칼이 일단 히틀러라는 광인의 손에 들어감에 따라서 서구 문명은 갈갈이 찢길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극동의 이단자 일본도 비록 한 개인의 전체주의적 욕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소수의 전체주의자들에 의해서 동양의 고요한 하늘에 아문을 몰고 온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로써 전 세계 인류는 다시 한번 대전에
뜨거운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